네, 사전 강의 녹화를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보시다시피 저희 집 중에서도 저랑 아내가 사용하는 제일 작은 방, 서재거든요, 서재. 가장 더럽고, 가장 정신없고, 가장 창고에 가까운 그런 서재에서 오늘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제 해드렸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보니 어제는 너무 밤늦게 시간이 나게 되어가지고 어제 녹화를 못했고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오늘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들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 들어갈 거예요.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그래서 여기도 제 생각에는 크게 한 세 파트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일반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그러했듯이 이제 리니어 모델을 사용을 하는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다가 리니어 모델을 사용하는 게 과연 어떤지, 특히 이거를 뭐랑 빗대어서 얘기를 할 거냐면은 리니어 리그레션과의 차이점을 볼 거예요. 우리가 일단 리니어 모델을 사용한 리그레션, 출력이 실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다뤘는데 이 리그레션이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바뀌게 되면은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그래서 이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즈드 모델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 이런 거를 이제 써서 리그레션을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살짝 바꾸는 그런 게 나올 텐데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볼 거예요. 첫 번째는 퍼셉트론, 두 번째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 파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사전 강의에서 한 두 개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많이 나가면 퍼셉트론까지 나가고 본 강의에서 뭐 질의응답이랑 로지스틱 정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이미 알고 계셔야 하지만 리그레션은 이제 연속적인 출력이죠. 출력값이 연속인 경우가 리그레션이었다고 하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은 분절된 경우죠. 분절된 경우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뭐다? 리니어 모델을 사용을 할 거다. 리니어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다. 그래서 대표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얘를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을 사용을 해서 클래시파이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보면은 사진을 보고 이게 뭐 사람인지 뭐 개인지 고양인지 차인지 이런 거를 맞추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대표적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 될 거고 여기 보여드리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셋 중에 하나가 이 엠니스트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클래시파이를 하는데 0에서 9 사이의 숫자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주어진 이미지는 손글씨 이미지예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가 데이터 샘플이에요. 샘플. 요거 하나하나가 이 머신러닝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써져 있는 글자가 0에서 9 사이에 어떤 값인지를 맞추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도 이제 숫자를 맞추려는 손글씨 숫자를 맞추고 싶어 하는 문제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라는 말을 써요. 클래스. 이거는 뭐냐면은 분절되어 있는 그 각각의 것들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0에서 9까지의 숫자들 이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뭐 고양이, 뭐 자동차 이런 것들처럼 어떤 대상이 되는 물체가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의 대상이 되는 하나하나의 카테고리들 각각의 카테고리를 우리가 클래스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넘버 오브 클래스라고 하면은 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맞추려는 클래스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개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총 10개의 클래스가 들어있죠. 0부터 9까지니까 10개예요. 숫자가 10개, 10종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클래스의 개수가 10개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클래스라는 용어와 클래스의 개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이 있을 때 지난번에 했던 리그레션을 기억을 해보면은 프리딕션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우리의 입력이 뭐 주어져 있을 때 이게 학습 데이터에 들어있는 입력이었죠. 그래서 어떤 입력이 들어오고 여기에 파라미터 세타가 있을 때 우리의 프리딕션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냈는데 이제 이 인풋에 대한 true 아웃풋, 그래서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예측값과 참값 사이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뭐 전체 샘플에 대해서 합을 하는 뭐 sum of squared error SSE 같은 코스트를 정의를 해서 우리가 그 코스트를 최소로 만들 수 있는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이 파라미터의 위치를 여기로 옮겨 볼까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달리해 가면서 얘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파라미터를 이제 계속해서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면은 과정을 반복을 해가면서 새로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켜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럼 리그레션이 된다면은 리그레션이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바뀐다면은 크게 어디가 달라지냐면은 얘의 형태가 달라질 거예요. 얘가 원래는 그러니까 true 아웃풋도 마찬가지고 프리딕션도 마찬가지로 둘 다 리얼 밸류였어요. 실수였어요. 실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끼리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에러라는 걸 구할 수 있었는데 요 아웃풋의 모양이 좀 달라져요. 우리가 프리딕션을 하는 아웃풋의 모양도 좀 달라지고 트루 아웃풋의 모양도 좀 달라요. 실수가 아니겠죠. 이제는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어떤 값이기 때문에 이 아웃풋들의 모양이 달라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은 코스트도 달라져야 됩니다. 코스트가 여기 SSE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리그레션에 적합한 코스트라고 볼 수 있죠. 그쵸? 이렇게 뭐 점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우리의 프리딕션에 대해서 이렇게 에러들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하는 형태로 정의가 됐잖아요. SSE는. 그렇기 때문에 리그레션에 좀 더 적합해요. 그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흐름은 이제 여기 첫 번째 파트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옮겨왔을 때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도착하는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까지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로 첫 번째로는 퍼셉트론이라는 걸 하나 볼 거고, 두 번째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나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인풋으로는 X를 받을 거예요. 인풋으로 X를 받아서 여기 아웃풋으로는 뭐냐면은 1부터 라지 K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해요. 중에 어떤 클래스인지 하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지금 클래스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라지 K개인데 그 중에 어떤 클래스인지 딱 한 개만 고르는 거예요. 여기 디스조인트라고 돼 있죠. 각각의 인풋에 대해서 주어진 인풋이 있으면은 걔에 대해서 유일하게 딱 하나, 클래스를 딱 하나로 결정을 지을 거예요. 뭐 얘 또는 얘일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일단 딱 하나로 정답을 내릴 수 있도록 얘가 결단을 딱 하나로만 내리도록 그렇게 일단 약속을 할 거예요. 네. 총 라지 K개 중에 하나로.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디스조인트라고 약속을 한 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기 뭐 인풋 공간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입력으로만 되어 있는 공간. 이렇게 입력으로만 되어 있는 공간이 있고, 만약에 우리한테 클래스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C1이라는 클래스, C2라는 클래스가 있으면은 이 전체 입력 공간이 어떠한 경계를 가지고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요.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여기는 C1이라는 클래스의 동네, 그리고 나머지는 C2라는 클래스의 동네. 이런 식으로 이 전체 인풋 스페이스가, 인풋 스페이스 내지는 피처 스페이스가 딱 C1의 영역, C1에 해당하는 영역 또는 C2에 해당하는 영역, 딱 두 개로 딱 구분이 돼요. 디스조인트하게 구분이 돼요.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 모든 영역이 다 구분이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전체 입력 공간에서 여기 요 입력 벡터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걔는 C1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다, 걔도 C1, 여기에 있어도 C1, 여기 있어도 C1. 그러니까 결국 이 빨간색으로 빗금 쳐놓은 이 영역은 우리가 C1이라고 디시전을 내릴, C1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그 입력, 모든 입력 값들의 그 집합을 이렇게 영역으로 표시를 한 거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에 입력이 들어오면은 걔는 C2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여기도 C2라고 판단할 거고, 여기도 다 C2라고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디시전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C1에 대한 디시전 리전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되겠죠. C1의 디시전 리전. 마찬가지로 C2에 대한 디시전 리전은 이렇게 파란색 빗금이 되겠죠. 그리고 그 둘을 나누고 있는 이 경계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디스조인트라는 이 디스조인트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 인풋 스페이스는 여러 개의 디시전 리전으로 쪼개져요. 지금 얘를 두 개를 들었기 때문에 두 개의 영역으로 쪼갰지, 만약에 클래스가 세 개가 되면은 세 영역으로 나뉠 거고, 네 개가 되면은 네 영역, 뭐 이렇게 나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을 우리가 디시전 리전이라고 하고, 걔네들 사이의 바운더리를 우리가 디시전 바운더리 또는 디시전 서피스라고 부릅니다. 서피스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입력이 만약에 D 차원이라면은 전체 입력이 예를 들어서 3차원이라고 하면은 디시전 바운더리는 2차원의 하이퍼플레인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차원 낮게 형성이 되잖아요. 우리가 방금 2차원에서 그렸을 때는 바운더리가 한 차원 낮아진 선으로 나타나죠. 3차원일 때는 면으로 나타날 거고, 4차원에서는 3차원 하이퍼플레인이 나올 거예요. 3차원 디시전 바운더리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피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차원 낮기 때문에, 한 차원 낮은 어떤 하이퍼플레인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디시전 서피스라고 불러도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데이터셋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데이터셋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리니어한 디시전 서피스, 리니어 디시전 서피스로 완벽하게 구분이 가능한 데이터셋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2차원 공간이 있고 이 2차원 공간에서 리니어한 서피스라고 하면은 이거는 선은 선인데 직선이 나와야 되죠. 리니어 서피스는 요런 애들이죠. 요런 애들이 아니라 이렇게 반듯한 선들이 리니어 서피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C1에 속하는 샘플들이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다는 건 데이터셋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C2라는 클래스에 속한 입력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네는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죠. 왜 그러겠어요? 리니어한 서피스를 찾을 수 있어요. 리니어 서피스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떤 리니어 서피스를 찾을 수 있냐면은 모든 샘플을 제대로 구분해내. 모든 샘플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리니어 서피스가 존재하는 데이터셋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은, 그러니까 요 데이터셋은 리니어리 세퍼러블한 데이터셋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안 리니어 세퍼러블한 거 해볼게요. 요런 거. 만약에 샘플이 저렇게 들어가요. C2에 속하는 샘플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완전히 구분할 수 있는 리니어 서피스를 찾을 수 없죠. 어떻게 직선을 그어도 얘네들을 완벽히 구분해 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얘를 완벽하게 구분을 하려면은 막 이렇게 굉장히 넌리니어한 바운더리를 찾아야지 이 모든 샘플이 제 영역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지 않다입니다. 그러니까 요 용어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리니어리 세퍼러블, 데이터셋에 대해서 지칭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그레션일 때는 아웃풋을 y라고 쓰고 걔는 그냥 실수였죠. 뭐 y도 그렇고 y 햇도 그렇고 둘 다 그냥 실수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무한히 많은 실수 중에 하나. 그런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니까 이제 아웃풋은 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얘가 어느 클래스냐, 얘가 어느 클래스인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어느 클래스인지. 그래서 투 클래스일 때는, 투 클래스라고 하면은 딱 클래스가 두 종류인 경우, 바이너리한 경우, 그럴 때는 우리가 타겟 밸류를 이렇게 스칼라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플러스 1, 0으로 해가지고 C1이라는 클래스일 때는 플러스 1, C2라는 클래스일 때는 0을 써서 0 또는 플러스 1 가지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뭐 C1에 속할 때 플러스 1, C2에 속할 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뭐 플러스 1, 0을 할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할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약속하기 나름이에요. 약속하기 나름이고 어찌 됐던 간에 요렇게 정수 중에서도 뭐 0 또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 요거 두 개만 가지고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뭐 t를 0 또는 1 또는 뭐 t를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만 하면 돼요. 언제 뭘 나타낼 건지 약속을 하면 돼요. 투 클래스 말고 멀티 클래스일 때 한번 볼게요. 이제 두 개 이상일 때. 두 개 이상일 때는 여기 대표적으로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거를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우리가 원핫 코딩이라고 하죠. 또는 원 오브 K 코딩이라고 합니다. 얘를 부르는 말이에요. 얘는 뭐냐면은 벡터를 이용을 해서 표현할 거예요. 벡터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건데 만약에 클래스의 개수가 라지 K개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클래스의 개수가 뭐 10개라고 합시다. 10개 너무 많다. 클래스의 개수가 5개라고 합시다. 5개라고 하면은 이 벡터는 5차원의 벡터예요. 5차원의 벡터인데 이 벡터 안에는 0 아니면 1만 들어가요. 0 또는 1만 들어가는데 1이 한 번 들어가고 나머지는 0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클래스의 개수가 5개잖아요. 클래스의 개수가 5개인데 만약에 이 샘플, 이 아웃풋에 해당하는 인풋이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클래스니까 첫 번째 자리가 1, 나머지는 0.
마찬가지로 두 번째 클래스에 속한다? 요거죠. 또 뭐 네 번째 클래스에 속한다 라고 하면은 요렇게. 그러니까 1이 딱 한 번 등장해요. 1은 단 한 번 등장하고 1이 등장하는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어떤 클래스인지를 지금 인디케이트를 하고 있는 거죠.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 되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t라는 벡터는 0 또는 1로만 이루어진 k 차원의 벡터인데 이 모든 값은 다 합치면 1이다. 그러니까 1이 한 번만 나온다 라는 말이랑 동일하죠. 0 또는 1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다 합쳐서 1이 나온다는 거는 1이 딱 한 번 등장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원 오브 k 코딩 혹은 원핫 코딩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멀티 클래스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뭐냐면은 이번에도 t 벡터고 역시 차원이 5차원인데 이번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런 식으로 뭐냐면 각각의 클래스에 속할 확률 K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클래스일 확률이 10%, 두 번째 클래스일 확률이 80%, 세 번째 또는 네 번째일 확률이 각각 5%, 다섯 번째일 확률이 0%.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앞에서 봤던 이런 경우들처럼 그냥 정수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실수로 나타낼 거예요. 실수. 근데 그 실수는 실수 중에서도 확률값에 해당이 되는 실수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아웃풋이 나오는 경우에 디시전을 내려라, 프리딕션을 내려라 라고 하면은 얘를 고르면 되죠. 확률이 제일 높은 애를 선택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제공해주는 정보가 조금 더 많죠. 얘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그냥 딱 하나만 골랐죠. 하나만 냅다 골랐어요. 만약에 뭐 두 번째로 그럴듯한 클래스는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얘는 사실 말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확률로 표현을 하니까 그러면은 제일 그럴듯한 클래스는 뭐고 그 다음 번째는 뭐야? 그 다음은 뭐야? 그런 식으로 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가 조금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 중에 어... 퍼셉트론이 아마도 이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퍼셉트론.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얘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리그레션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사실 이거예요. 나중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넘어갑니다. 컨퓨전 매트릭스. 이거 중요하죠. 컨퓨전 매트릭스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기에 우리의 아주 좋은 먹이가 있습니다. 바로 코비드 테스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테이블을 하나 그릴 거예요. 테이블.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프리딕션이 포지티브. 그 양성이냐? 걸렸냐? 이 말이죠. 걸렸다라고 테스트를 한 거죠. 테스트. 여기 네거티브. 안 걸렸다죠. 그러니까 프리딕션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예요. 검사 결과. 우리가 예측을 해본 거예요. 여기에다가는 true를 놓을게요. true. 그래서 포지티브를 여기다가 놓고 잠깐만. 강의 자료랑 같은 위치에다가 해드릴게요.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네거티브. 안 걸림. 실제로 안 걸린 거죠. 그리고 포지티브. 이건 실제로 걸린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4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4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일단 명명부터 해볼게요. 명명.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은 여기 첫 번째 자리부터 얘는 true negative예요.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써볼게요. true negative예요. 일단 negative는 negative예요. 이게 왜 negative냐면은
여기 뒤에 붙는 이 단어는 프리딕션 한 걸 기준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네거티브예요. 우리의 판단 결과는 네거티브인데 걔가 true인 네거티브는 왜 true겠어요? 맞췄잖아요. 얘네 두 개가 같아졌잖아. 그러니까 참인 네거티브죠. 마찬가지로 이 자리가 네거티브예요. 우리의 판단 결과가 네거티브인데 여기는 false 네거티브예요. 아이고, 우리 집 고양이가 갑자기 올랐어요. 후추야, 후추 안녕. 저희 집 고양이 후추입니다. 여기는 false 네거티브가 됩니다. false 네거티브. 그쵸? 우리의 판단 결과는 네거티브예요. 우리의 판단은 네거티브인데 그게 틀렸잖아. 실제로는 걸렸잖아. 실제로는 걸렸는데 네거티브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false한 네거티브죠. 그러면은 동일한 요령으로 얘는 false positive가 되겠죠. 동일한 요령으로 얘는 true positive가 되겠죠. 색깔 이렇게 쓰니까 벌써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인데? 그쵸? 여기는 다 포지티브는 포지티브인데 맞춘 경우가 여기고 틀린 경우가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달리하는 이유가 왜겠어요? 왜냐면은 특히 이걸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맞춘 경우는 여기죠. 여기는 맞췄어. 여긴 맞췄어. 근데 틀린 경우는 여기야. 틀린 경우는 여기인데 틀린 의미가 달라요. 틀린 의미가 달라. 여기는 뭐예요? 나 안 걸렸는데 검사해서 걸렸대. 걸렸대. 나 실제로는 안 걸렸는데 검사에서는 걸렸대. 그러니까 false한 포지티브죠. 여기는 뭐예요? 나 걸렸는데 나 걸렸는데 검사는 아니래. 이 두 개의 에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검사라고 하면은 이 두 개의 에러는 중요도가 달라집니다. 중요도가 달라져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에러를 다 잡긴 잡아야 돼요. 정확한 검사, 정확한 코로나 검사 키트, 이 코에 찌르는 우리가 검사 키트 만드는 회사야. 진짜 정확한 검사 키트를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true는 true대로, false는 false대로 둘 다 정확하게 만들려면은 이 두 가지 에러를 다 잡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를 색출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코로나를 색출해내야 돼. 코로나를 색출해 하는 입장에서 더 중요한 에러, 반드시 잡아야 하는 에러, 얘죠. 얘요. 얘는 잡아야 돼요. 왜요? 실제로는 걸린 사람인데 검사에서는 아니라고 나오는 에러라며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죠.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돼, 얘는. 얘는 조금 그 과정에서 얘는 좀 희생돼야 될 수도 있어. 그쵸? 보세요. 여기에 민감도를 올린다고 해봐요. 여기에 민감도를 올린다고 해봐요. 얘의 민감도를 올리려면은 진짜 예민하게 아주 조금이라도 얘가 코로나 걸렸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포지티브로 나오게 만들어야죠. 그쵸? 폴스 네거티브를 줄이려면, 그러니까 여기를 줄이려면 자연스럽게 이런 경우가 늘어나요. 그렇겠죠? 여기가 사실 뭐예요? 무고한 케이스죠. 무고. 나는 코로나 아닌데 코로나래. 근데 우리가 진짜 코로나를 정확하게 검사를 하려면은 그거를 정말 민감하게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인 사람을 제대로 코로나로 잡을 수 있겠지만 반면에 안 코로나인 사람을 코로나라고 무고하게 잡는 경우도 조금 늘어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얘를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 코로나 테스트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를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각각을 이렇게 에러를 구분을 지어서 여기 false positive 아까 무고한 경우였죠. 무고한 경우. 나 안 걸렸는데 포지티브라고 하는 경우. 그거를 우리가 타입 1 에러. 타입 1 에러. 그리고
실제로는 걸렸는데 안 걸렸다고 한 경우, false negative. 그 경우를 우리가 type 2 에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트릭을 정의를 해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정확도, accuracy라는 개념이 있어요. accuracy. 얘는 뭐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 중에 맞춘 경우의 수죠.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이런 표가 똑같이 그려서 여기 프리딕션이랑 여기 true랑 여기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아까 자리가 바뀌었었지.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한 10,000건, 여기가 한 100건, 여기가 1건, 여기가 10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ccuracy라고 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 요거 분에 맞춘 경우의 수예요. 전체 경우 중에서 맞춘 경우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건 거의 1에 가까울 거예요. 그쵸? 뭐 대부분을 다 맞췄죠. 뭐 100건 중에서 틀린 경우가 11건밖에 없으니까 에큐러시는 되게 높을 거예요. 그쵸? 에큐러시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매트릭을 구하는데 딱 대표적으로 두 개만 볼게요. 요즘 딥러닝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거. 리콜이랑 프리시전을 한번 볼게요. 리콜이랑 프리시전. 이거 두 개가 에큐러시랑은 또 어떤 다른 의미인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은 리콜은 분모가 뭐예요? 트루 포지티브랑 트루 포지티브, 여기랑 폴스 네거티브, 여기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모는 뭐예요? 진짜 포지티브죠. 진짜 포지티브. 이 리콜은 진짜로 포지티브 중에 내가 제대로 판단을 한 비율이에요. 실제 포지티브들 중에서 검출이 된 비율을 우리가 리콜이라 불러요. 여기서 리콜을 구해볼까요? 실제 포지티브 중에 이렇게 쓸게요. 1 더하기 100 중에 실제 포지티브 중에 검출을 해낸 비율, 이게 리콜입니다. 아시겠죠? 실제 포지티브만 추려내서 그 중에 제대로 검출이 된 애들, 그게 리콜이에요. 반대로 이번에는 프리시전을 볼게요. 프리시전은 뭐냐면은 분모가 트루 포지티브랑 폴스 포지티브예요. 여기죠, 여기. 이거는 뭐예요? 진짜 포지티브가 아니라 우리가 예측을 포지티브로 한 경우예요. 예측을 포지티브로 한 경우 중에서 진짜. 그쵸? 예측이 포지티브인데 그 중에 진짜 포지티브였던 경우, 걔를 우리가 프리시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측을 얼마나 정밀하게 해냈느냐라는 뜻에서 프리시전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프리시전을 구해보면은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리콜이랑 프리시전이랑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진짜 포지티브 중에서 맞춤 포지티브, 요거는 예측을 포지티브라고 한 경우 중에서 진짜 맞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큐러시를 기본적으로 보긴 볼 건데, 에큐러시라는 게 각각의 클래스마다 중요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중요도가 다를 수도 있고, 뭐 샘플의 개수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네거티브에 엄청 많은 샘플이 몰려 있으면은 네거티브만 잘 잡으면은 사실 에큐러시가 그냥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큐러시는 일단 전반적인, 그러니까 전체 성능을 보는 그런 지표예요. 반면에 이제 리콜이랑 프리시전은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자는 거죠. 얘가 포지티브라고 했는데
진짜 중에서 맞춘 거는 얼마고 예측한 것 중에서 맞춘 거는 얼마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항상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테스트를 민감하게 하면 할수록 아마도 여기가 감소하겠죠. 폴스 네거티브가 감소하겠죠. 대신에 폴스 포지티브는 올라갈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냐? 리콜은 증가하겠지만 프리시전이 떨어지게 되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쵸? 리콜은 증가하고 프리시전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프리시전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포지티브라고 했는데 그 포지티브가 좀 엉터리 포지티브일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때는 프리시전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민감하긴 되게 민감한데, 근데 실제로 포지티브라고 한 애들 중에서 진짜 포지티브는 좀 적어. 근데 진짜 포지티브 중에서 포지티브라고 판별이 된 건 높아지긴 좀 높아졌어. 그렇게 되죠. 방금 얘기한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리콜이랑 프리시전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어서 요즘에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거 성능을 보여줄 때 리콜과 프리시전을 항상 같이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 과연 뭐 적절히 막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적절히 둘 다 잘 해내고 있는지도 같이 보여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퓨전 매트릭스를 나눈 겁니다. 네, 요거 3개 정도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식 보고 구할 수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앞부분 파트가 아직 조금 더 남았구나. 좀 더 해보죠. 우리가 이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리니어 모델을 사용을 할 거예요. 리니어 모델을 이렇게 사용을 할 건데, 이번엔 바이어스를 좀 따로 빼놨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어서요. 이렇게 리니어 모델을 만들어 놓고 얘가 이제 0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C1이냐 C2냐라고 2클래스를 한번 다뤄볼 거예요. 얘가 0을 기준으로 요거 이 리니어 모델을 통해서 인풋을 가지고 계산을 해낸 그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C1이다 C2다 라고 일단 판단을 해 볼게요. 그때 디시전 서피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일단 봅시다.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요렇게 나타납니다. 요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디시전 서피스예요. 여기. 그러니까 y가 0이 되는 곳. 얘가 0이 되는 x 값들을 다 모아 놓으면은, 그쵸? 저 아까 리니어 모델 거기에다가 어떤 입력을 넣었을 때 걔가 0이 나오는 애들을 다 모아 놓으면은 이렇게 직선이 하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를 판단을 해서 이제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 0이 되는 이 부분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 안내방송이 나오네. 잠시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이 디시전 서피스는 뭐의 수직이냐면, 여기는 W라고 나왔는데 뭐의 수직이냐면 그 파라미터 세타, 그 세타 벡터가 있잖아요. 그 세타 벡터의 수직입니다. 여기다 그려볼까요? 여기 파라미터 세타가 가리키는 방향이 뭐냐면은 이 디시전 서피스의 수직인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하이퍼플레인을 정의를 할 때 하이퍼플레인, 뭐 2차원 공간에서 1차원 하이퍼플레인을 정의를 할 때, 또는 3차원 공간에서 2차원의 평면을 정의를 할 때, 뭐 4차원에서 3차원의 어떤 하이퍼플레인을 정의를 하려면은 벡터 하나가 있으면 돼요. 벡터 하나가 주어지면은 하이퍼플레인의 오리엔테이션이 결정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아까 인풋이 이렇게 있었는데
만약에 인풋이 2차원이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파라미터도 2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2차원 공간에서 어떤 파라미터 세타가 딱 주어지면은 이렇게 그거에 노멀한, 그거에 수직한 하이퍼플레인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 세타가 주어지는 순간 우리의 하이퍼플레인은 막 이런 위치에 막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이 정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딱 이 위치, 딱 이 위치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이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이 원점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만큼 나오냐면은 요렇게 나와요. 내지는 뭐 요렇게. 그러니까 파라미터 세타가 결정이 되는 순간 얘에 수직해야 되는 평면이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로 나올 텐데 그 중에서도 원점으로부터 이 바이어스에다가 이 놈으로 나눈 이 정도 이만큼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점, 거기에 이렇게 디시전 서피스가 하나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요만큼이 되겠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요만큼이 되고 이 파라미터 세타가 가리키는 방향이 0보다 큰 방향, 이 파라미터 세타의 반대 방향이 0보다 작은 방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게 오리엔테이션을 결정을 하고 요게 이제 로케이션을 결정을 합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여기 임의의 점 x가 있어요. 임의의 인풋 x가 어딘가에 찍혀 있어. 그러면 이 임의의 인풋으로부터 여기 디시전 바운더리까지 이 거리, 이 수직한 거리, 여기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요거 간단하게 이렇게 씁시다. 요렇게 나옵니다. 풀어서 쓰면은 아이고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x를 우리의 모델에다가 넣은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절대값을 취하고 이제 분모에다가는 파라미터의 투놈으로 나눠주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디시전 바운더리로부터 임의의 점 x까지의 거리, 요게 딱 나옵니다. 여러분 요것도 제가 거의 매년 내고 있어요. 매년 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건데 우리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때 나옵니다. 수도 없이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죠. 파라미터 세타는 오리엔테이션을 결정하고 바이어스가 로케이션을 결정을 하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이렇게 나온다. 넘어갈게요. 오늘 좀 중요한 개념이 많이 나오죠. 여기 뭐 어렵게 써 있는데 여기서 결국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리니어 모델을 쓴다면서요. 리니어 모델을 써요. 리니어 모델을 써서 뭐 출력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출력값이 지금은 일단 실수로 나오잖아요. 일단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아직 손을 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값, 우리의 예측값은 실수로 나올 거예요. 다만 거기에 우리의 타겟 밸류를 뭐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타겟 밸류를 정수라고 놓을게요. 뭐 C1일 때는 뭐 플러스 1, C2일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약속을 해볼게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 참값도 비록 정수긴 하지만 얘하고 다이렉트로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리그레션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SSE 코스트 같은 거 쓸 수 있잖아요. 쓸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SSE 코스트에다가 노멀 이퀘이션을 적용을 해보자. 그럼 주어진 샘플, 비록 그 샘플의 입력은 동일하겠지만 출력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들어있는 정수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um of squared error 정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디자인 매트릭스 만들어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구했다고 합시다. 구할 수 있어요. 똑같이 구하면 돼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여주는 거는 2차원 입력이에요. 2차원 입력을 가지고 뭐 2클래스니까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나오는 어떤 리니어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2차원 공간 x1, x2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노멀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서 찾아낸 바운더리가 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배울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한 게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근데 오늘은 일단 보라색만 봅시다. 보라색. 이거 노멀 이퀘이션을 이용을 한 게 보라색이에요. 여기 왼쪽의 경우는 괜찮은 것 같죠? 그 노멀 이퀘이션을 사용을 하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을 하나 비슷한 바운더리가 나왔고 그 바운더리가 빨간색, 파란색 샘플을 잘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왼쪽의 경우에 괜찮죠? 그러면 쓸 수 있나? 여기 오른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 초록색 같은 경우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역시 변함없이 잘 나왔는데 보라색은 조금 다른 양상이 나왔어요. 보라색은 왜 다른 양상이 나왔냐면은 원래 있던 데이터셋이 여기 있잖아요. 원래 있던 데이터셋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가 됐어요.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타겟 밸류가 마이너스 1인 애들이라고 하고 여기 파란색이 타겟 밸류가 플러스 1인 애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샘플들 때문에 sum of squared error를 쓰면은 이 바운더리가 얘네들의 과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쯤에 있던 애가 이렇게 휙 틀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를 1차원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차원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냥 우리가 딱 지금 t를 쓰고 있으니까 t라고 해볼게요. 딱 그냥 세타1 x 딱 스칼라니까 요렇게 구하는 우리의 리니어 모델이 있어서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우리가 타겟 밸류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만약에 y가 0보다 크다면은 타겟 밸류를 플러스 1이라고 하겠다. y가 0보다 작다면은 타겟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해봐요. 부호를 낸 거죠. 이때 이러한 모델을 사용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의 코스트로 뭐 sum of squared error를 사용을 해보겠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인풋이 여기 있고 뭐 아웃풋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샘플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여기를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얘를 빨간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샘플이 여기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샘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리그레션이랑 다른 게 뭐예요? 타겟 밸류가 딱 이렇게 정수로 떨어져 있어요. 타겟 밸류가 이렇게 정수로 떨어져 있어서 그럼 우리가 뭐 특정 파라미터를 가지고 뭐 노멀 이퀘이션 같은 거 써서 파라미터를 찾았다 쳐요. 그럼 우리의 프리딕션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럴 때는 제 생각에는 뭐 요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y가 이렇게 나와서 이 y를 이용을 했을 때 그 y가 0보다 커지는 지점 y가 0보다 커지는 지점 y가 0보다 작아지는 지점이 이거니까 디시전 리전이 여기는 C1 클래스 여기는 C2 클래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쵸?
근데 꼭 뭐 기울기가 이렇게 급하지 않아도 되겠다. 어쨌든 간에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완화해서 뭐 한 이 정도로 나왔다고 합시다. 이 정도로 나와서 그러면은 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C1이라고 판단을 할 거고 여기를 기준으로 C2라고 판단을 할 거니까 얘네들도 다 맞추겠죠. 얘네들도 다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sum of squared error, 그러니까 정확히는 타겟 밸류하고 뭐 이거 부호를 아니 변수를 막 제대로 쓰진 않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은 이 경우에는 마치 제대로 구해지는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마치 제대로 구해지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아까 나왔던 그런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잠깐 빼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얘를 조금 더 길게 늘려뜨려서 여기에도 샘플이 추가됐다고 합시다. 여기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애들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어.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때 sum of squared error를 미니마이즈 하려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 요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게 낫겠다. 요 정도가 나와서 여기 요 값들이 에러가 되잖아요. 요 값들이 에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겟 밸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고정이 되어 있고 우리의 원래 리그레션에 사용했던 그 모델 그대로 쓰면은 얘는 그냥 무한히 변하는 직선이니까 그래도 뭐 요 경우에는 sum of squared error를 미니마이즈 하면은 적당히 찾아져서 디시전 바운더리도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 있었어요. 문제는 뭐다? 얘가 추가가 되면은 우리의 sum of squared error를 미니마이즈 하는 우리의 해는 얘의 영향을 받겠죠. 아까처럼 이런 식의 예측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에러들이 나오잖아요. 얘는 계속 직선으로 커지는데 여기는 같은 클래스니까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에러가 엄청 크게 유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발되고 있는 이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이 직선은 어떻게 돼야 된다? 좀 이렇게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또 여기서 에러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겠죠. 여기 에러 계산해보고 여기도 이렇게 에러를 계산해보겠죠. 그럼에도 뭐 여기 에러가 커. 그래서 여기를 조금 늘릴지언정 여기가 좀 더 줄어들 그게 보여. 그러면은 더 기울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그럼 이 경우만 해도 바운더리가 여기 생기죠. 디시전 바운더리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로는 C1, 여기로는 C2라고 할 거니까 요런 애들이 이제 잘못 판별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되게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 페이지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죠. 타겟 밸류, 트루스가 되는 타겟 밸류가 뭐 정수처럼 이제 딱 분절이 되고 범위도 제한이 되잖아요.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클래스만 나타내면 되니까 그렇게 제한이 되는데 우리의 예측은 여전히 실수에 머무르고 있어. 그럼 여기 두 개 사이에 갭이 생기고 있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원래 했던 것처럼 그냥 뭐 타겟 밸류에다가 우리의 프리딕션을 그냥 이렇게 빼버려서 이런 거 제곱한 다음에 합친다고 우리가 원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끼케아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변하고 있는데 얘는 실수에서 변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여기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에러가 유도가 돼서 그 에러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얘가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얘로 유발되는 sum of squared 에러가 엄청 커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이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 리니어 모델은 리니어 모델인데 이 리니어 모델에다가 여기 함수를 하나 감싸요. 이 함수를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해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뭐냐면은 실수, 그러니까 이 리니어 모델에 계산이 된 값이 실수잖아요. 그 실수를 적당히 제한을 해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실수에서 0 또는 1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0에서 1 사이에 실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인터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닫힌 인터벌. 그러니까 요거는 집합이에요. 0 또는 1의 정수, 또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정수, 또는 0에서 1 사이의 실수로 원래 리니어 모델에서 계산이 되어서 나온 이 리얼 밸류를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나 감싸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제한을 하는지는 방법마다 다른데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나오는 그 타겟 밸류처럼 얘도 제한을 두자. 범위에 제한을 두거나 아니면은 디스크리트하게 정수를 쓰거나 하는 걸 두자. 이거죠. 대표적으로는 뭐가 나올 거냐면은 뭐 얘가 양수면은 아웃풋을 플러스 1로 내고 얘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1로 내는, 이렇게 쓰기도 하죠. 얘의 사인, 얘의 부호를 우리가 예측값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리니어 모델의 출력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는 사인 함수를 둬서 얘의 부호에 따라서 그 결과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로 달라지는 그런 함수를 쓰기도 해요. 그런 함수를 쓰는 경우도 볼 거고, 떡밥입니다, 떡밥. 뭐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써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0하고 1 사이에 실수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둘 겁니다. 어찌됐던 그런 형태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둠으로써 이 실수를 한번 변환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에 맞는 형태로 바꿔주겠다가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이고, 결국 우리가 보게 될 펄셉트론,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거 다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하고 영상은 그대로 가겠지만 저도 조금만 쉬었다 올게요. 그러면 펄셉트론까지 하고 사전 강의를 마칠게요. 한 30분 안에 한번 해봅시다. 펄셉트론 알고리즘은 이제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인데, 중요한 건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길래, 그리고 어떤 코스트를 쓰길래, 글씨가 참,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까지 갈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 요거 세 가지가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는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요 코스트를 이해를 하는 것도 조금 살짝 어렵고,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까지 가면은 이제 요것만, 여기서 뭔가 그림이 하나 나올 텐데 그거 하나 야무지게 이해하면 기똥찬 겁니다. 네, 가봅시다.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 이제는 바이어스 숨겨서 그냥 표현할게요. 바이어스 숨겨놓고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둘 건데, 펄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스텝 펑션을 둡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사인 함수, 그 사인 코사인 할 때 그 사인 말고 부호라는 의미의 사인 함수,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이너 프로덕트 취한 결과를 보고 걔가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1, 걔가 0보다 크면은 플러스 1이 나오는 함수예요. 이 사인 함수라는, 내지는 스텝 펑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텝이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0을 기준으로 뿅 올라오기 때문에 스텝이라고 한 거고, 이 함수에 들어오는 거에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바뀌니까 우리가 사인 함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설정을 하고, 타겟 밸류도 마찬가지로
C1일 때 t가 플러스 1. 그러니까 요 경우일 때 우리가 C1 클래스, 요 경우일 때를 우리가 C2 클래스라고 하자라고 2 클래스를 기반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코스트를 정의를 하려면 얘를 잘 이해해야 돼요. 얘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항상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집합 M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잘못 분류된 인풋들의 집합이에요. 분류가 잘못된 인풋들의 집합. 우리가 지난번에는 n번째 입력이라고 하면은 뭐 요렇게 쓰거나 요렇게 썼는데, 이번에는 요렇게 아래 첨자가 됐네요. 죄송해요, 헷갈리게 해서. 어쨌든 간에 뭐냐면은 그 여러 개의 샘플, 그 학습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학습 데이터 안에 뭐 x1, x2부터 해가지고 뭐 x10, x11 뭐 막 이렇게 인풋이 많이 들어있고, 그거에 따라 타겟 밸류도 막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잘못 분류된 애들만 콕콕 집어가지고 그것만 모아볼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입력 값이 뭐 x1, x2 작년이랑 똑같이 해봐야지. 이렇게 놓고 우리의 정답, 우리의 타겟, 그러면은 여기 t1, t2, t3, t4, t5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걔네가 각각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거 막 해봐야지.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리니어 모델의 출력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4, 플러스 2 이렇게 나왔다 쳐요. 그러면은 이 리니어 모델을 통과를 한 다음에 사인 함수까지 통과를 시켜요. 그럼 우리의 최종 예측이죠. 사인 함수까지 통과를 시키면은 요것만 가지고 구하면 되죠. 요것만 가지고 계산이 되죠. 얘의 부호니까 이거고, 얘의 부호니까 이거고, 얘의 부호니까 이거죠. 얘의 부호니까 이거고, 얘의 부호니까 이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5개의 샘플 중에 예측이 맞은 경우랑 틀린 경우가 있어요. 이 뭐랑 뭐를 비교해야 돼요? 정답이랑 이 학습 데이터에 들어있던 건 이거죠. 학습 데이터에 들어있던 건 이거고, 얘네가 이렇게 쌍을 이뤄서 존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요 입력만 따와가지고 예측을 해본 다음에 얘하고 비교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습 데이터 중에서 얘랑 이 입력을 가지고 계산을 해낸 얘랑 얘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쵸? 걔랑 비교를 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두 개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샘플의 정답은 플러스 1이었고 예측도 플러스 1이에요. 맞췄네? 맞췄죠? 두 번째 샘플의 정답 그리고 예측 맞췄어요. 세 번째 샘플의 정답 예측 틀렸어요. 네 번째 샘플의 정답 예측 틀렸어요. 다섯 번째 맞췄어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클래시파이를 했다면은, 제대로 클래시파이 했다는 말은 우리의 예측이 타겟 밸류를 맞춘 경우죠. 이때는 뭐냐면은 타겟이랑 뭐라고 쓸까? 여기 뭐라고 썼나? 요거랑 부호가 동일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얘랑 부호가 같아야 돼. 얘랑 부호가 같은지 틀린지를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사실상. 왜냐하면은 요거랑 요거는 부호가 동일하니까. 그쵸? 그러면은
잘못 클래시파이를 한 애들은 얘하고 부호가 반대예요. 얘랑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집합을 하나 정의를 할 건데, 그러면은 뭐예요? 요것들 중에서, 여기 있는 5개 중에서 내가 설명하는 이 조건에 맞는 애들만 모아서 집합을 만들어 준대. 요거예요. 이게 뭐예요? n번째 타겟 밸류랑 n번째 예측값, 그 리니어 모델의 출력값, 그 2개가 곱해서 0보다 작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이거예요. 얘하고 부호가 반대냐? 제가 동그라미 2개 친 거가 각각이 스칼라잖아요. 요거랑 요거가 각각 스칼라인데, 이 두 스칼라의 부호가 같은지 틀린지 판단을 하려고, 그러니까 반대면은 0보다 작아지잖아요. 음수가 나올 거니까. 2개의 부호가 반대니까 음수가 나오니까 요 식을 만족을 하는 xn들만 모아줘. 그럼 이 경우에는 뭐가 나와요? 요 집합이 되죠. 틀린 애들의 집합이 나올 거예요. 예측이 틀린 애들만 뿅뿅 모이겠죠. 여기 있잖아요. 미스클래시파이드 된 패턴 M. 어떻게 정의했죠? 타겟 밸류랑 예측한 거랑 부호가 다른 애들만 모아줘. 그쵸? 이렇게 미스클래시파이드 된 패턴을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코스트는 어떻게 정의가 됐죠? 우리의 코스트는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은, 잘못 분류된 애들에 한해서, 요 값, 뭐예요? 요 값을 다 더해서 마이너스를 해줘.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은 지금 이 썸메이션의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얘가 뭐냐면은 요게 음수가 되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하긴 더할 건데 음수만 더할 거예요. 음수만 더해서 마이너스를 붙일 거예요.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 그래요? 음수만 더해서 부호만 바꾸니까 얘는 아무리 작아도 0이에요. 가장 작은 경우는 0이야. 하나도 안 더하는 경우가 제일 작을 거고, 얘는 무조건 커져요. 무조건 커집니다. 무조건 큰 방향으로만 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코스트를 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코스트를 잘 들여다보면은 내가 예측을 잘하면 잘할수록 이건 작은 값이 될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 복사하고 싶다. 복사되나? 복사해 볼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미스 클래시파이드 된 패턴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거는 곧 x3랑 x4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코스트 J를 정의를 했는데, 걔는 뭐예요? 미스 클래시파이드 된 패턴에 한해서 얘를 구해주잖아요. 이거 구하면 뭐예요? 7 나오죠. 뭐랑 더해요?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를 더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7 나올 거예요. 7. 그러니까 이 시점에선 7이에요. 근데 우리가 학습을 조금 더 진행을 했더니 여기가 좀 달라졌어. 여기가 뭐 플러스 4가 되고 뭐 플러스 1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변화가 생겼어요.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얘는 맞고 얘는 여전히 틀려요. 그쵸? 그러면은 미스클래시파이드 된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요. 3번은 빠져요. 4번만 남죠. 실제로 계산하면 뭐 나와요? 1 나오죠. 1. 요거 곱하기 요거의 마이너스니까 1. 아까는 뭐였죠? 7이었죠. 2개 틀렸을 때. 2개 틀렸고 걔가 4랑 3이었잖아요. 2개 틀렸을 때 7이었죠. 지금은 1로 줄었죠. 그러니까 코스트는
더 작은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좋아요. 무슨 코스트? 이 코스트. 이렇게 정의를 한 코스트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을 때 0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0이 되는 순간이 사실 언제예요?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곧 뭐예요? 전부 다 제대로 예측 내지는 판별을 했다는 거죠. 잘못 구분한 애가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얘가 0이 되고 그때가 최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린 이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의미가 있죠.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다 구분이 잘 되도록, 아니면 구분을 못 하더라도 이게 최소가 되도록 만들어줘. 그게 곧 의미하는 게 잘 분류를 해줘 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J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사실 이걸 배치라고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미스클래시파이드, 잘못 분류된 모든 샘플에 대해서 요것들의 합이잖아요. 그쵸? 잘못 분류된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 샘플의 입력이랑 그 샘플의 타겟이랑 두 개를 곱해서 다 더한 거에 부호를 반대를 한 거. 이게 배치 버전이에요. 뭐 모든 샘플을 다 썼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미스클래시파이드 된 패턴 하에서는 다 더하는 거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 배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스토캐스틱 버전을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썸메이션 대신에 뭘 하면 되냐면은 이 미스클래시파이드 된 패턴 중에 하나를 뽑는 거죠. 잘못 분류된 패턴, 아까 뭐 X3, X4 두 개 있었잖아요. 그거 두 개 중에 하나만 랜덤으로 뽑을게요. 그러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랜덤으로 하나 뽑은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XNTN이 J의 그레디언트가 되죠. 그러니까 얘를 그레디언트 디센트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우리 일반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이 마이너스 XNTN으로 바뀌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적용한 거죠. 이거 식을 보면 어때요? 지금 현재 파라미터에다가, 지금 시점에서 파라미터에다가 잘못 분류된 샘플을 하나 뽑아서 잘못 분류가 된, 지금 시점에서 잘못 분류가 된 애를 하나 뽑아서 그거의 타겟 밸류를 곱한 다음에 러닝 레이트 곱해서 여기다가 더해줘, 엎어줘. 그렇게 된 거죠. 이거예요, 이거.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파이썬으로 구현한다면은 이거를 구현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얘를 마지막으로 그림을 통해 이해를 해보고 끝내면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 봅시다. 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요거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뭐냐면은 여기가 디시전 바운더리예요. 여기가 디시전 바운더리.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지금 파라미터 세타, 현재 파라미터 세타, 첫 번째 파라미터니까 이렇게 쓸게요. 현재 파라미터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거에 노멀하게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생겼죠. 요 방향이 이제 빨간색이 존재해야 되는 방향이에요. 타겟 밸류가 1이 되는 애들. 그 반대 방향이 이제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은 선을 기준으로, 검은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파라미터 세타 방향에는 빨간색 샘플만 있어야 되고 그 반대 방향에는 파란 샘플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금 여기 파란 점들이 찍혀 있고 빨간 점들이 찍혀 있죠. 총 뭐 데이터가 한 8개가 있어 보여요. 그 중에서 제대로 분류가 된 애들은 뭐고 잘못 분류가 된 애들은 뭘까요? 일단 제대로 분류가 된 애들, 여기 제대로 분류됐죠. 이 검은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여기에는 파란 샘플만 있어야 되니까
얘네들은 잘 있는 애들이에요. 또 얘랑 얘 제대로 있죠. 반대로 잘못 분류된 애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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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샘플이 10개네요 지금 잘못 분류된 샘플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은 4개가 지금 잘못된 영역에 와 있어요. 걔네들에 대해서는 예측값이랑 타겟 밸류랑 곱하면은 지금 음수가 나오겠죠. 그렇게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잘못 분류된 애들 중에서 하나만 랜덤으로 뽑아요. 스토캐스틱이니까. 그 중에 얘가 뽑혔어. 그 중에 얘가 뽑혔대요. 얘. 그러면은 이 잘못 분류된 이 샘플 자체, 뭐 얘잖아요. 얘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파라미터 세타에다가 잘못 분류된 샘플과 그거의 타겟 밸류를 곱해서 이렇게 더하면 돼요. 그러면은 잘못 분류된 샘플 벡터가 이거죠. 그거의 타겟 밸류 플러스 1이었죠 원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의 파라미터에서 뭐 적당히 러닝 레이트를 곱한 이 벡터를 이제 벡터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요 벡터가 이거잖아요. 그거를 이 원래 파라미터에다 더하면은 뭐가 구해져요? 새로운 파라미터. 그러니까 이 검은 벡터와 이 빨간 벡터의 벡터의 합을 하면은 이 두 번째 파라미터가 이렇게 얻어지죠. 그쵸? 그럼 여기 지금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는 여기가 됐어요. 또 같은 일을 반복할 거예요. 이쪽 방향에 빨간 샘플이 있어야 되고 이쪽 방향에 파란 샘플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 분류가 된 애들은 이렇게 4개가 있네요. 얘도 있네. 얘도 잘못 분류됐네. 이렇게 5개가 잘못 분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여기 이 시점에서 현재 파라미터에서 잘못 분류가 된 애들을 찾아보고 그거를 가지고 파라미터 세타를 이렇게 조정을 잠깐 한 거예요. 그래도 아직 잘못 분류된 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번엔 뭐가 뽑혔대요? 얘가 뽑혔대요. 얘가 뽑혔어요. 얘가 뽑혔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의 파라미터는 얘였는데 새로 뽑힌 애랑 타겟 밸류랑 적당히 러닝 레이트 곱한 게 빨간 벡터고 그 벡터의 합이 지금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요거. 이번에는 벡터 방향이 약간 바뀌네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파라미터는 얘가 됐어요. 세 번째 파라미터 이거 됐어. 지금 한번 볼까요? 파라미터 세타 방향으로 빨간색이 있어야 되고 파라미터 세타의 반대 방향으로 파란색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 분류된 애가 없죠. 지금 이제 잘못 분류된 애 없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학습이 끝날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은 이렇게 바운더리를 그려놨을 때 파라미터의 방향이 여기잖아요. 근데 잘못 분류된 벡터를 가지고 얘를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는 그냥 러프하게 말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경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의 방향이랑 각각의 샘플의 방향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약간 얼라인이 돼야겠죠. 전부 다 약간 이 선 안에 있어야지 가장 잘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이 파라미터가 살짝 틀어지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잘못 분류된 애들을 가지고 이 파라미터를 돌리면 돼요. 그 벡터를 이용을 해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라고 설명을 해도 될까요? 네. 그런 효과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잘못 분류된 벡터를 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파라미터 세타를 이렇게 점점 조정을 해가는 그런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조금 뭐 제가 이번 학기 머신러닝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가 될 텐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우리의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수식으로 풀어내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의 예측이랑 참값이 얼마나 지금 맞고 틀리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척도를 우리가 sum of squared error라는 걸 통해서 정의를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이 아이디어가 잘 담겨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정의가 됐던 거죠. 반대로 어떤 수식을 가지고 얘의 물리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sum of squared error라는 게 있을 때 걔가 실제로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어떤 값이 유도가 되는지, 언제 커지고 언제 작아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뭐였어요? 뭐 미스클래시파이드 된 패턴에 한해서 코스트를 하나 잘 정의를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코스트를 하나 정의를 해냈죠. 그런 흐름도 하나 있었고, 우리가 정의를 한 그 코스트를 이용을 해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했더니 그게 사실 물리적으로 살펴봤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잘 작동할 수 있나 보다 라고 어떤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 강조를 하진 않겠지만 머신러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어떤 우리의 아이디어나 컨셉을 그거를 이렇게 수학으로 기술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수학으로 구현을 해내는 거죠. 반대로 주어진 어떤 수식이 있다면은 걔가 왜 잘 될까? 아니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거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하는 거. 이러한 흐름들이 있을 겁니다. 당장 다음 주에 서포트 벡터 머신만 해도 이런 게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우리 사전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